안녕하십니까. 기본 핵심 이론 과정 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죠? 법률 행위가 뭐냐 봤죠. 법률 사실이 뭐 있는가.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고요. 법률 요건은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있었죠. 그 법률 사실 중에서 선의 악의,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 구별하는 거, 그리고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 한 세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라는 인간행위라고 그랬고, 법률행위는 찐빵이고 의사표시는 안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종류와 관련해서 첫째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셔야 되고,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구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거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고, 처분행위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다. 이런 거 이제 구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 되죠.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게 각각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공통적으로 모든 행위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모든 행위. 그게 일반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성립 요건이에요. 어떤 법률행위든지 요거는 갖춰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특별 성립 요건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성립 요건이에요. 모든 행위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에만 필요한 게 특별 요건입니다. 그 다음 효력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위에 필요한 유효 요건이 일반적 유효 요건이고요.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게 특별 유효 요건이고요. 자, 여기서 일반적 유효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야 할 유효 요건입니다. 그럼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냐? 세 가지예요.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에요. 어떤 법률행위든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성립해요. 여기서 목적은 원하는 거고요. 의사표시는 그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고요. 그 다음 그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각각 갖추어야 할 효력 요건. 요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특별 유효 요건도 이제 앞으로 할 건데요. 요거는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해요.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 행위, 법률 행위 중에서 대리 행위에만 필요하고요.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토지거래에만 필요하고요. 조건의 성취라는 건 정지 조건의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해야 되는 거고요. 기한의 도래는 시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 조건의 성취는 정지 조건이라는 게 붙어있는 행위. 기한의 도래는 시기라는 게 붙어있는 행위에만 필요한 특별 효력 요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9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랗게 처진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9문제가. 물론 가끔 가다가 여기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해석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목적 요건의 확정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확정성. 왜냐? 법률의 해석이란 게 뭐냐면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 그게 법률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률의 목적 요건부터 해석까지 여기서 이제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건 파트예요. 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앞으로 민법 총칙에서 어디를 집중해서 볼 것인가를 일단 미리 뼈대를 잡고 29페이지를 봅니다. 법률의 요건, 법률 행위에 의해서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되고, 그게 성립 요건이죠. 유효해야 되고, 유효 요건이죠. 당연히 성립 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성립한 다음에 유효 요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유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자, 2번 법률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세 가지.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 성립요건은 어떤 특정한 행위만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혼인에 있어서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는 구청 가서 신고를 해야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요건이다. 그 다음에 그 특별 성립요건에 보면 예가 있죠. 거기에 보면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라고 돼 있고 밑에 주석에 보면 계약금 계약에서의 계약금의 교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매매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거기서 아 이거 특별 성립요건이었지 딱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3번 법률행위 유효요건이죠. 아예 이 유효요건 전체를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어떻게? 다음 무효인 행위는 이렇게. 다음 무효인 행위는 무슨 뜻이에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요건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행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효력요건을 말하고 이 일반적 효력요건은 다시 한번 일반적 성립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갖추어야 효력요건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목적요건부터가 우리 시험범위고 당사자가 요 세 가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고 이건 우리의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개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법률행위 당사자는 행위 당시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라고 불러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의사능력이 없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간단한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입문과정에서 이미 했죠. 의사능력은 정신적 판단력을 말하고요. 그 의사능력, 즉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 기억해내셔야 되죠. 만취한 자. 만취한 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했다. 그 법률행위는 어떻다? 무효. 이렇게 되죠. 반면에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 세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 피한정 후견인은 한 장 넘겨보면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30페이지에 제가 그랬죠. 가끔 맛이 가는 사람.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늘 맛이 가 있는 사람,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든 피한정 후견인이든 플러스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걸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제한 능력자가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 취소할 수 있도록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딱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0페이지 보충학습 밑에서 2번 목적이 뭐예요? 원하는 것. 그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앞머리 따서 일단 외웁니다. 확정돼 있고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요 순서대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확정성을 갖췄다. 그 다음 가능성 갖췄냐? 갖췄다. 그 다음 적법성을 갖췄냐? 갖췄다. 그럼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냐? 갖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가적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세 번째 요건이 의사표시 요건인데요. 의사표시는 원하는 것 의사와 표시하는 걸로 나눠질 수 있어요. 원하는 게 A야. 그럼 표시도 A를 주세요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A가 내 손에 들어오죠. 근데 A를 원했지만 B를 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또 일치는 하되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하자는 사기를 당하거나 강력한 협박이 없어야 돼요.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해서도 안 되고 협박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한 경우 이거를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의사표시도 법률행위 구성 요소인 그 의사표시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 정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사기나 협박이 없었을 것. 이게 요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별 요건이 나오게 되죠.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30페이지에 하나 암기해 두셔야 될게요. 맨 밑에 가면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판례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농지법에 보면 갑소유 농지를 을이 사. 이때 을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때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갑과 을 사이에 농지 매매 계약에 특별 효력 요건이냐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의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한 채 농지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그 농지 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에서 답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한 농지 매매. 무효도 아니다? 아니다. 그거 하나 대법원 판례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31페이지에 가면 입증 책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 핵심 과정에서 안 합니다. 혹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게 가끔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중요하게 출제되는 파트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입증 책임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31페이지 목적이 나왔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하려면 효력 요건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당사자 능력입니다.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출 것. 다만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행위 당시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다 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걸 보는 거예요. 자, 당사자가 첫 번째 요건을 갖췄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췄다. 두 번째, 그 범죄의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자, 그 중에 확정성은 간단해요. 31페이지에 보면 2번 목적 확정성. 법률의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확정성이란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 그 분양 계약의 목적 제 몇 동, 제 몇 호를 지정 또는 확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확정됐죠. 제 몇 동, 제 몇 호가. 또 하나는 계약 당시에는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만들어. 어떻게? 입주 시 전산 추첨한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제 몇 동 몇 호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정하진 않았지만 입주시 전산 추첨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즉 확정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입주 시점에 확정할 수 있게 되죠. 이것도 확정성을 갖춘 게 됩니다.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확정성을 갖췄어요.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입니다. 즉 법률의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돼. 행위 이전 아니고요. 행위 이후 아닙니다. 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행위 당시이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이라는 개념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개념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 즉 1월 10일 날 갑이 을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가능해야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1월 9일 날 주택이 화재로 멸실, 그걸 소실이라고 합니다. 화재로 멸실됐다는 걸 소실이라고 불러요. 자, 1월 9일 날 주택이 소실이 됐다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계약 당시 이미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법에 가면, 우리 계약 파트에 가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계약법 가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원시적 불능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요.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할 당시에 주택은 멀쩡했어요. 근데 이게 1월 15일쯤 주택이 소실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 멀쩡히 있어서 갑이 이렇게 주택을 넘겨줄 수 있었지만 그 계약 이후에 주택이 소실이 됨으로써 넘겨줄 수 없게 되는 이런 걸 이제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남아요? 자,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15일 날 주택이 소실됐으니 갑의 채무는 소멸했죠. 그죠? 주택이 사라져서 갑이 이렇게 주택을 넘겨줄 채무는 소멸한 거예요. 그럼 을의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고요. 이걸 처리하는 제도가 계약법에 가면 또 나와요. 위험부담이라는 제도와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 그랬고 계약법에 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반면에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화돼 살아있는 상대방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두 가지 제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제도나 위험부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는 다 계약법에 나오고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연결이 되고 위험부담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는 후발적 불능과 연결이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더라. 그래서 기출된 지문 중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이 된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출제된 지문이 있었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그런 것들을 가능 불가능에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가능 불가능에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기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는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을 했냐면 이미 사망한 병을 을이 살리면 1억을 주기로. 이거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하죠. 이걸 절대적 불능이라고 해요. 또는 물리적 불능이라고도 하죠. 당연히 무효가 될 거예요. 절대적 불능, 물리적 불능.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 갑이 을과 어떤 계약을 했냐? 갑이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주면 갑이 돈을 주기로 했어요.
자, 각과 을 사이의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주는 것, 그게 목적이죠. 자, 이거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단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절대적으로 하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 불가능,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사회통념 불능이라고 해요. 사회통념 다른 말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것도 무효예요. 이것도. 절대적 물리적 불능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 불능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사회통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절대적 기준을 보게 되면요, 밑에 거는 유효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밑에 사회통념 불능도 불능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31페이지 3번 목적의 실현 가능성,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오게 되고,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 무효다. 기억 전부 불능 전부 무효가 되면서 맨 밑에 줄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일부 불능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일부 불능은 건너뛰시고, 그 일부 불능 밑에 A, B가 있어요. 그 B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저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후발적 불능이 나왔죠. A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주택이 존재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와 같이, 또는 B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써 그 법률행위 목적 달성이 행위 이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 하고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죠. 다만 이제 그 상태에서 상대방, 아직 살아있는, 불가능하지 않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와 같은 이걸 처리하는 방법, 위험 부담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더라. 2번 실현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그라미 1번 사회통념이다. 즉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불능이다. 반면에 주관적 불능이라고, 주관적 불능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주관적 불능이에요. 이건 무효가 아니죠, 당연히.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일시적 불능도 국가에 의해서 분양이 금지됐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가 됐어. 일시적으로.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금지가 해제가 됐어. 이런 걸 일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불능이나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므로 그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판단 기준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 능력 갖춰야 되고,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 그 중에 실현 가능성까지 봤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제 암기만 남은 거죠. 자, 문제가 이제 적법성부터죠.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세 번째, 그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이게 적법성이에요. 목적의 적법성이란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 번째, 뭘 위반하지 마라? 법을 위반하지 마라. 법을 위반하지 마라. 근데 이 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요.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어요.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강행이야. 따라서 안 지키면 무효가 돼. 반면에 임의라는 말은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임의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규정이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의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임의 규정을 하나 암기해 두실 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볼 거예요. 우리 민법 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전월세 사는 사람, 보일러가 고장났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근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쳤어. 그럼 임차인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그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해도 돼요. 뭐라고?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특약.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위반했죠. 어떻게?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한다는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임의 규정은 이렇게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의 규정의 예를 하나,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 규정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적법성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우리 대법원이 강행 규정을 또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구별한 다음에 첫째, 강행 규정은 대부분 효력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효력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단속 규정은 위반했을 때 처벌이 돼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야. 안 지키면 안 돼. 위반하면 처벌돼. 지켜야 돼. 강행 규정이야.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한 게 있더란 말이죠. 따라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게 됩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O, 언제나 무효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단속 규정에 예가 몇 가지 있어요.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자,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강행법규를 나눠놨어요. 강행법규의 종류라고. 위에 적법성의 의의, 강행법규의 의의, 임의규정과 구별하되, 임의규정 제가 말씀드린 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 하나 기억해 두시고, 3번에 강행규정의 종류 2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대부분이 효력규정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수수료가 있어. 그걸 초과하는 약정을 했어. 근데 이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야. 따라서 초과하는 약정을 하면 무효야. 여기서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은 작년에 출제가 된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수수약정을 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업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번 딱 했어.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게 딱 한 번 했어. 이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가지를 찬찬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문제가 맨 밑에 동그란 4번 단속 규정이 나왔어요. 단속 규정은요,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지만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핵심 판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번을 이해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요. 을이 이걸 되팔아요. 이걸 전매라고 해요. 자, 이때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자가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이 되고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게 이전이 돼야 정상이죠. 그죠? A 토지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으니까 당연히 등기도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을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준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을이 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아요.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해요. 이렇게 미등기 전매가 있게 되면 계약서는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져요. 매매 계약서는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그래서 등기가 을을 생략한 채, 이 을을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가게 돼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런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강행 규정이죠. 문제가 국가 입장에서 이 위반한 을을 적발을 했을 때 당연히 처벌은 하되 두 번째 세금을 추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한테. 이거를 행정 목적이라고 해요. 세금 추징을 보통. 자, 그런데 해금을 추징하려면요. 이 매매를 무효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갑을 매매, 을병 매매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 해서 즉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무효로 해버리면 세금을 추징을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아파트 분양권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전매했어. 처벌은 되지만 그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단속 규정이에요. 자, 갑과 을 사이의 주택 매매를 중개사 병이 중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고 직접 지가 매수인이 돼. 직접. 이게 직접 거래예요. 근데 이걸 또 금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양당사자의 거래를 중개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되는 것, 이게 직접 거래예요. 이런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도 뭐다?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했다, 직접 거래했다, 처벌은 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목적의 적법성 관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개념,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하고 또다시 강행규정을 효력규정, 단속규정 구별하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의 예 하나 기억하고 강행규정의 예 3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에 보면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라고 동그라미 1번 절대적 확정적 무효가 되고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무효 파트 가서 볼 겁니다. 자, 2번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 증권회사, 투자자. 증권회사는 투자를 권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당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고 있어요. 투자 권유는 괜찮아. 근데 부당한 투자 권유는 안 돼. 그럼 이 부당한 투자 권유가 뭐냐? 수익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투자 권유예요.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해라. 그러면 증권회사와 투자사 사이의 수익 보장 약정은
부당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잖아요. 무효. 무효니까 갑은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을이 나중에 손실이 생기면 갑한테 따질 거 아니에요. 야, 네 약속대로 수익을 보장해달라. 자, 이때 이 증권거래법 부당투자 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갑이 먼저 수익을 보장해줄 테니 투자라고 꼬셨잖아요. 이렇게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말을 바꿔. 내가 너한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했지만 이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갑이 주장을 해. 그럼 물은 뚜껑 열릴 거 아니에요. 왜 말 바꾸냐고. 너 수익 보장해준다고 네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투자한 건데 왜 이제 와서 말 바꾸냐고 다투겠죠.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번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그런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할 수 있다. 허용된다. 핵심 판례. 그렇게 주장하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 하나가 금반환의 원칙이 있어요.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것을 금하는 원칙. 이게 금반환의 원칙이에요. 갑이 처음에 보장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못 해주겠다고 말을 뒤집잖아. 그럼 이 뒤집는 게 여기에 걸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금반환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얼마든지 주장하는 게 허용이 되고 설령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환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또 이제 다시 뒤에서 볼 건데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의 3번, 네 번째 줄 표현대리가 적용 안 돼요. 4번 비진입 표시 규정도 적용이 안 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그냥 무효야. 그걸로 끝이야. 따라서 다른 제도, 여기서 나오는 표현대리 제도라든가 비진입 표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이런 무효인 행위에다가 그 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다른 제도를 적용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3번 4번 결론만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 행위에다가 표현대리 적용할 수 없고 비진입 표시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표현대리나 비진입 표시 제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34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지금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의 적법성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건이 뭐죠?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이란 건 뭐예요? 사회 질서를 말합니다. 법률 행위가 그 행위한 자가 행위 당시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그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행이 가능하고 세 번째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사회 질서를 지켜라. 그게 사회적 타당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 그런데 이 사회적 타당성, 사회 질서와 관련된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요. 104조 불공정한 행위랍니다. 여기서 이거는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기호. 제 103조, 제 104조. 34페이지 보면 밑에 5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의 법률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그 목적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 민법은 제 103조와 104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 장을 딱 넘기니까 35페이지에 103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103조가 조문이 좀 골 때려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 뭐냐 도대체. 착한 풍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풍양속을 생각하세요. 미풍양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풍양속은 사회 질서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 근데 그걸 위반했대. 문제가 생겼죠. 왜? 선량한 풍속, 미풍양속이 뭐야 도대체? 사회 질서가 뭐야 도대체?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즉 103조에는 선량한 풍속이 어떤 것인지, 사회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갑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다. 이게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가 위반하지 않는가가 문제가 됐을 때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겠죠. 갑과 을이요 바라보는 사회 질서 기준이 달라. 그래서 갑은 야 이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 같은데? 을은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반사회 질서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갑과 을이 어떤 행위했을 때 이게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다.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와 관련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이거를 되도록 많이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를 골라라.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반사회 질서 행위다.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해준 그 대법원 판례를 되도록이면 많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단 웬만한 건 상식적으로 구별이 돼요. 웬만한 건. 근데 상식적으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출제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맨 위에 조문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반사회 질서행의 의가 있고요. 2번 반사회 질서행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모아봤더니 크게 세 그룹으로 유형화가 되더라. 크게. 기억. 목적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이야. 대표적인 게 살인 청부계약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이런 목적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이죠. 니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야.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기로 했어. 증여. 증여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 둘이 부첩관계야. 부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1억을 주기로 했어. 근데 이 부첩관계 유지 조건은 숨겨져 있어. 부첩관계 유지 조건은 숨겨져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 증여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이 아니지만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따위와 결부돼서 전체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는 경우 그게 니은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불법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동기의 개념을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트나 편의점 가서 어떤 물건을 사. 매매입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그 물건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요. 마트를 가서요. 중식도를 사요. 이 중식도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동기예요. 뭐 음식을 하려고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음식 중에서 특히 고기를 썰으려고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 마트에서 중식도를 사는 이유 이게 동기야. 근데 그 동기가 불법한 경우가 있더라. 강도를 하려고 산단 말이야. 강도.
문제는 갑이 마트 가서 강도짓 하려고 중식도를 살 때 이 동기를 상대방 마트에 표시도 하지 않고 마트도 물어보지도 않지요. 왜 사느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동기는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동기는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법한 동기를 가지고 법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이 이 불법한 동기를 상대방한테 표시를 했거나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효로 하겠다. 그게 동기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도 반사회 질서행위의 유형이 되는 거죠. 보충학습, 동기란 범죄행위 하는 이유를 말한다. 동기불법이란 그 이유가 반사회 질서적인 걸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 도박장소로 사용하려고 집을 빌려, 창고를 빌리는 것 자체는 반사회 질서가 아닌데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이게 이유죠. 이게 불법이야. 자, 그래도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2번 을이 갑의 주택을 도박장소로 사용할 의도를 갑에게 표시했거나 또는 동네 소문이 이미 났어. 을이 갑에게 표시는 안 했지만 동네 소문 나서 이렇게 생긴 놈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집을 빌리러 다니더라 이런 소문이 났어. 그 소문을 갑이 들었어. 그러면 을이 갑에게 직접적으로 도박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동기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갑에겐 알려지게 됐죠. 요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세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그건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킨 게 3번 반사회 질서 행위 유형입니다. 기억,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라고 되는 그 예를 기억합니다.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진술하면 돈을 주는데 허위 진술을 하면 돈 준다. 그럼 얼마를 주든지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내가 이 진정서를 취하할 테니 돈 내놔.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36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보험금을 부정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보험계약 역시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또 기타 도박자금 대여계약 증언을 하면 돈을 주는데 그 주기로 한 돈의 액수가 통상적으로 줘야 되는 거를 초과해.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뇌물 주는 거. 핵심 판례 1번. 사채업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가 연 1000%. 이걸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돈 빌려주는 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36페이지. 그 이율이 사회통념이 뭐였어? 상식. 그 허용한 돈을 초과하여 현저히 고율일 때 그 초과 부분도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 2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승소하면 뭘 받기로 하는 거. 변호사법 위반이면서 반사회 질서행위가 됩니다. 4번.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 질서입니다. 자, 5번.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과도한 위약벌 약정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 근데 특약을 했어. 언제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를 1억을 배상한다. 과도한 위약벌이죠. 계약을 위반한 벌, 그게 위약벌인데 1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1억을 배상한다. 과도하죠. 이런 것도 반사회 질서가 될 수 있고요. 37페이지 부첩계약. 핵심 판례. 장래 부첩관계에 대한 본처의 사전 승인. 도박을 일삼는 남편한테 부인이요. 차라리 바람을 피라 그랬어. 근데 남편이 바람 핀 다음에 나중에 본처 네가 사전 승인했잖냐 이렇게 있죠. 이때 우리 대법원 그 부첩관계에 대한 사전 승인도 반사회 질서이다. 다만 2번.
부첩 관계를 맺고 있던 자가 이걸 끝내. 야,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더 이상. 부첩 관계를 종료해. 종료하면서 생활비 등을 또는 위자료 등을 또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해. 이거는 괜찮다. 끝내면서 뭘 주기로 하는 거. 이건 괜찮다. 끝내면서 뭘 주기로 하는 거. 이건 괜찮다. 반면에 끝내는 걸 해제 조건으로 증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내면서 주는 건 괜찮아요. 끝내면서 주는 건 괜찮은데 갑이 을에게 부첩 관계가 있어요. 자동차를 증여하면서 헤어지면 반납 이렇게 약속을 했어. 부첩 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주면서 네가 나랑 헤어지게 되면 내가 준 자동차를 반환해라. 이거를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말을 해요. 이건 나중에 저기 민법 총칙 마저 부관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반사의 질성에는 무효다. 전체가. 핵심 판례 2번. 그다음에 디귿에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같은 것들, 미음의 도박자금 대여가의 개혁 같은 것들, 도박자금을 갚기로 하는 약정 같은 것들 다 반사의 질서행위인데, 자, 37직구 맨 밑에 핵심 판례가 하나 있어요. 요거 조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갑이 을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요. 자, 얘가 도박 채무자가, 을이 도박 채권자. 근데 도박 자금을 못 갚아. 그러니까 을이 갑을 뭐 파묻고 죽여버리네 많이 협박을 하겠죠. 그래서 갑이 안 되겠다. 야, 내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 네가 팔아라. 매각 권한을 도박 채권자에게 줘요.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이 땅을 팔아. 그럼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대금을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해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땅을 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채권자와 병사의 매매 및 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을 부여하는 거,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건 유효해요. 결국 을이 갑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과 매각 대금을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 요 두 개만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맨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37페이지 읽어볼게요.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매각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그 변제 약정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다. 하지만 굵게 되어 있는 거, 부동산 처분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무효 아니다. 따라 도박 채권자가 매각하는 행위 여기까지도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병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판결하게 되겠죠. 근데 불공정한 행위는 뒤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38페이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걸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38페이지에 있는 반사회 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잠시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